춘천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갈취와 행패를 부리는 조폭들에게 한 소리를 하던 여군 소령 여성이 그들에게 조롱과 성희롱을 당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초여름의 끈적한 열기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금요일 오후. 강원도 춘천의 육군 제2군단 쌍용부대의 위병소를 빠져나오는 지프 랭글러 한 대가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한서연 소령. 간 40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고강도 전술 훈련의 피로가 옅게 배어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강철의 여군이라는 그녀의 별명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전략통이자 특수전 경험까지 갖춘 엘리트 군인이었다. 남성 군인들도 버거워하는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냈고 수많은 작전 상황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이미 전설에 가까웠다. 군복을 입은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잘 벼려진 무기였지만 군복을 벗은 그녀는 그저 조용한 사색을 즐기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오랜만에 부대 밖 외출. 춘천 시내의 작은 오피스텔에 마련한 숙소로 향하던 그녀는 문득 차의 방향을 틀었다. 목적지는 춘천의 심장부라 불리는 춘천 낭만시장. 군인 신분으로 부대와 숙소만 오가는 삭막한 일상 속에서 사람 냄새나는 재래시장의 활기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자 휴식이었다. 훈련으로 소모된 체력을 보충할 신선한 과일과 주말 동안 읽을 책 몇 권을 구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었다. 까맣게 그을린 팔뚝에 전투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 쌉쌀한 약초 향, 싱그러운 채소의 흙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기분 좋게 자극했다. 평일 오후의 시장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는 상인들의 활기찬 에너지는 여전했다. 그녀는 잠시 군인 한서연을 내려놓고 인간 한서연으로서 이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시장 한복판에서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신념을 시험에 들게 할 추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굳게 닫힌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잊혔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그녀의 발걸음이 묵향처럼 은은하지만 강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춘천 낭만시장은 이름처럼 정겨운 곳이었다. 갓 튀겨낸 닭강정 가게 앞에는 달콤한 냄새에 이끌린 아이들이 줄을 섰고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떡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서연 소령은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호객에 이끌려 탐스러운 자두 몇 알을 샀다. 까만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꽂혔다. 아, 할매. 진짜 장사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시장 안쪽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작은 채소 좌판이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누가 봐도 건달 행색인 사내 셋이 버티고 섰다. 중심에 선 남자는 험상궂은 인상에 목덜미까지 용 문신이 번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황철민이라고 불렀다. 춘천 유흥가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우는 신흥 조폭의 중간 보스였다. 그의 양옆으로는 딱 봐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갈 법한 행동대원 박용팔과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김민준이 서서 좌판을 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보업이라는 게 뭔지 몰라. 이 시장에서 편하게 장사하려면 우리 낭만파 식구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밤새 순찰 돌아주고 다른 잡놈들 못 오게 막아주니까 할매가 다리 뻗고 자는 거라고. 황철민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애써 그들의 모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일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들의 공포와 무력감을 먹이 삼아 조폭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지난주에도 가져갔자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늙은이한테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여. 할머니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그 말은 되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옆에 있던 박용팔이 과장된 몸짓으로 나섰다. 어허, 할매가 지금 우리 황 형님 말씀에 토를 다네. 이게 다 할매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새 은혜를 잊었어? 여기 있는 돈이나 다 내놔봐. 우리가 알아서 잘 쓰고 남는 건 할매 적금 들어줄 테니까. 박용팔이 거친 손으로 할머니의 낡은 돈통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돈통을 끌어안으며 이건 안 돼. 이건 내일 병원 가야 할 돈이란 말여. 라고 외쳤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녀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국민이 바로 저 할머니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군사분계선 너머의 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 또한 그녀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대 세력 3명. 주동자는 황철민, 행동책은 박용팔, 관망자는 김민준. 주변 민간인 다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 잠재적 위험 요소는 그들의 주머니 속에 있을지 모를 흉기. 확보 가능한 아군 없음. 최우선 목표는 할머니의 신변 안전 확보 및 재산 보호. 차선 목표는 가해자들의 위협 행위 중단 및 무력화. 그녀는 손에 든 자두봉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그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의 왁자지껄함 속에서 오직 그 작은 좌판 주변만이 위험한 진공 상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한서연이 좌판 앞에 섰을 때 3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짧은 커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심하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팔뚝. 군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황철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웬 아줌마가 끼어들어. 구경 다 했으면 갈 길 가쇼. 한서연은 황철민을 무시한 채 겁에 질린 할머니에게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할머니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순간 한서연의 등을 향해 박용팔의 저급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야 아줌마, 못 들었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지라고. 혹시 우리 황 형님한테 반했나? 스타일이 딱 우리 형님 취향인데.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킨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황철민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는 듯한 냉정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공갈, 협박, 갈취. 현행범이시네요. 지금 당장 할머니께 사과하고 여기서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소음을 뚫고 그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조폭들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경찰? 우리가 경찰 무서워할 것 같아? 아줌마 군대는 갔다 왔어? 몸 보니까 말뚝 좀 박았겠는데? 요새 여자들도 군대 가나? 상황을 주도하던 박용팔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그리고는 문제의 발언을 내뱉었다. 어이, 몸매 좋은 아줌마. 근데 가슴이 좀 빈약한 거 아니야? 브래지어는 하고 나온 거야? 혹시 그거 군대용 브라자냐? 딱딱하고 불편해서 안 한 건가?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단순한 시비나 협박을 넘어선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여성에 대한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공격 방식이었다. 그들은 한서연이 분노하거나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그들이 상대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서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도 적의 총구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적의 도발에 넘어가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감정이 아닌 대응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도발 수위 위험 단계 진입. 심리전 개시. 상대의 목적은 나의 평정심을 무너뜨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대응 방식은 무시 혹은 역심리전. 현재 상황에서는 역심리전이 더 효과적. 한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쓰레기 같은 질문에 답할 가치는 없지만 궁금해하니 알려주죠. 당신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당신 머릿속에 든 그것보다는 훨씬 유용한 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황 판단이라는 거죠. 그녀는 박용팔을 지나쳐 그 뒤에 있는 황철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리더라는 사람이 부하 관리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여자 상대로 성희롱이나 시키는 겁니까? 당신들 낭만파라고 했습니까? 춘천 낭만시장의 낭만이라는 단어가 아깝군요. 당신들은 그냥 양아치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겁하고 수준 낮은.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황철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리더라는 단어와 수준 낮은 양아치라는 평가가 그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박용팔의 저급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녀의 방식에 황철민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박용팔이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박용팔이 주먹을 치켜들고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한서연은 이미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옆으로 비켜서며 달려드는 박용팔의 팔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박용팔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팔목이 붙잡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관성에 의해 균형을 잃은 박용팔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쏠렸다. 한서연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하며 동시에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악! 비명과 함께 박용팔의 몸이 쿠당탕 소리를 내며 채소 좌판 위로 고꾸라졌다. 잘 익은 토마토 몇 개가 터지며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거구의 박용팔이 가냘퍼 보이는 여성에게 단 일격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황철민과 김민준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한서연이 사용한 것은 군에서 익힌 근접 전투술식 QC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무력화하고 급소를 공격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기술이었다. 내 놈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철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시선은 그보다 빨랐다. 주머니에 손대지 마. 그 안에 있는 게 칼이든 너클이든 꺼내는 순간 당신 팔은 부러질 각오해야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황철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한서연은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부류의 행동 패턴은 예측하기 쉽지.
1단계 언어적 위협, 2단계 신체적 위협 과시, 3단계 통하지 않으면 성희롱 같은 인격 모독으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시도, 4단계 그것마저 실패하면 폭력 행사,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숨겨둔 흉기 사용. 아주 교과서적이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난 당신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시나리오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녀는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것은 황철민에게 신체적 제압보다 더 큰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자신들의 모든 수가 어린애 장난처럼 간파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겁에 질려 뒤에 서 있던 막내 김민준이 어설프게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우리 형님한테서 떨어져, 이 여자야. 김민준이 달려들자 한서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옆으로 발을 뻗어 좌판 밑에 있던 빈 플라스틱 상자를 걷어찼다. 상자는 정확하게 김민준의 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달려오던 기세에 발이 걸린 김민준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황철민뿐이었다. 시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부하 둘이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자신은 여자 하나에게 완벽하게 기세가 눌린 상황. 물러서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덤비자니 승산을 장담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철민에게 다가갔다. 황철민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폭력은 가장 무능한 자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야.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바로 두려움이야. 당신들이 힘없는 상인들에게 매일같이 심어주던 바로 그 감정. 어때, 직접 느껴보니 기분이 어떤가? 그녀는 그의 턱 밑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다. 선택해. 여기서 무릎 꿇고 할머니께 사과하고 조용히 사라질 건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성희롱, 공갈, 협박, 폭행 미수 혐의로 조서 꾸미고 언론의 여군 소령에게 제압당한 춘천 조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라도 나게 해줄까? 당신들 말 맞다나 낭만파의 명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는데. 여군 소령. 그 단어가 비수처럼 황철민의 귀에 박혔다. 군인, 그것도 장교. 어쩐지 기세가 남다르다 했다. 민간인, 그것도 여자를 상대로 싸움을 벌인 것도 모자라 상대가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갔다. 만약 일이 커지면 단순 폭행 시비를 넘어 군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된다.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황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성과 자존심 사이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던 그는 결국 이를 악물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넘어져 있던 박용팔과 김민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습니다. 황철민은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돈통을 주워 공손히 두 손으로 건넸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비로소 경계를 풀었다. 때마침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 2명이 헐레벌떡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한서연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육군 소령 한서연입니다. 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경미한 소란이 있었으나 당사자들이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이신 할머님께서도 처벌을 원치 않으시니 훈방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조폭들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법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 참교육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역 장교의 말과 침착한 현장 분위기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별다른 피해가 없어 보이자 그들을 타일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폭 셋은 경찰의 호통을 들으며 꽁무니를 빼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짙은 굴욕감과 정체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황철민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할머니의 좌판을 정리해주는 한서연의 모습을 눈에 새겼다. 그에게 이날의 경험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남았다. 조폭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무관심과 공포 대신 경외와 감탄이 그 자리를 채웠다. 상인들은 저마다의 가게에서 나와 한서연 소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이고 총각. 아니 군인 아가씨. 정말 고맙소.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멋있었어. 영화 보는 줄 알았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자두 한 봉지를, 떡집 사장님은 따끈한 인절미 한 팩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한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던 채소 좌판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 양반. 이 늙은이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좌판의 채소들을 함께 정리해주고 터진 토마토 값이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의 돈통에 넣어주었다.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친절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참 동안 할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한서연은 상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시장을 나섰다. 그녀의 양손에는 본래 사려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상인들의 정이 들려 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하루 참으로 기묘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미소를 직접 마주한 것은 그 어떤 훈련 성과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한편 시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황철민 일당의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아지트로 돌아온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특히 황철민의 충격은 가장 컸다. 여자에게 그것도 맨손으로 제압당했다는 굴욕감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한서연이 던진 말들이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당신 같은 부류의 행동 패턴은 예측하기 쉽지. 리더라는 사람이 부하 관리도 못하고. 그녀의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다. 그는 주먹 하나로 밑바닥에서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힘이 곧 서열이고 공포가 곧 권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여성이 뿜어내는 진짜 힘 앞에서 그의 주먹은 너무나 무력했다. 씨발.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박용팔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황철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을 떠올렸다. 경찰에게 선처를 구하고 할머니를 위로하던 모습. 자신들을 법적으로 매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회를 준 것. 그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승자의 여유이자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황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술을 마셔도 소리를 질러도 가슴속의 답답함과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한서연의 이야기는 부대에도 조용히 퍼져나갔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게시판에 춘천의 여군 영웅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부대 지휘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서연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여단장에게 호출되었다. 여단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은 담담했다. 군인으로서 민간인과의 마찰에 개입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소령.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 들었다. 여단장은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군인 신분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킨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여단장은 잠시 말을 끊고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자네는 군복을 입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그 본분을 잊지 않았어. 아주 훌륭했다. 한서연 소령, 자네 같은 군인과 함께 복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단장은 그녀에게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격려와 함께 포상 휴가를 제안했다. 한서연은 정중히 휴가를 사양하며 말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여단장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전선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장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와 상인들의 따뜻한 정이 새로운 지켜야 할 전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굴욕적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황철민은 두문불출했다. 조직원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다. 낭만파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보냈다. 견디다 못한 박용팔이 황철민에게 따지듯 말했다. 형님, 이대로 있을 겁니까? 그 계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무시당해야 합니까? 당장 찾아가서 박살을 내든가 아니면 다른 구역이라도 알아봐야죠. 시끄러워. 황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박살을 내? 어떻게? 또 가서 두들겨 맞고 망신당하려고? 그리고 다른 구역은 뭐 다를 것 같아? 힘으로 누르는 건 한계가 있어. 더 센 놈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랬잖아. 그의 말에 박용팔과 김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황철민은 홀로 차를 몰아 낭만시장 주변을 맴돌았다. 폐장 시간이 지난 시장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채소 좌판이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이미 좌판을 덮개로 덮어놓고 돌아간 뒤였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영감, 여기가 그 할망구 자리 맞지? 우리 구역에 와서 보호비도 안 내고 장사하는 배짱 좋은 할망구.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춘천의 다른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 조직, 북한 강파의 똘마니들이었다. 그들은 낭만파의 위세가 꺾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낭만시장까지 세력을 넓히려 온 것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차고 물건들을 흩트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황철민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다. 자신의 구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비겁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며칠 전 자신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혐오감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거기 너희들, 뭐하는 짓이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황철민을 보고 북한 강파 조직원들은 비웃음을 날렸다. 이거 황철민 아니야? 여자한테 깨지고 잠수 탔다더니 여기서 뭐해? 아, 내 구역 뺏길까봐 구경 나왔냐? 여긴 내 구역이 맞아. 그리고 내 구역에선 힘없는 노인 괴롭히는 짓은 용납 못해.
황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장 그 좌판 원래대로 해놓고 꺼져. 미쳤나봐, 이 새끼가. 야, 북한 강파 조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전 같았으면 황철민도 주먹으로 맞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한서연에게 당했던 기술을 떠올렸다. 상대의 힘을 피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형님. 때마침 황철민을 찾아 나섰던 박용팔과 김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황철민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결국 한바탕의 난투 끝에 북한 강파 조직원들은 두고 보자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 물러갔다.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엉망이 된 할머니의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고 부서진 나무 상자를 한쪽으로 치웠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들 하는겨? 돌아보니 집으로 가던 길에 무언가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돌아온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난장판이 된 좌판과 상처투성이인 황철민 일행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황철민은 흠칫했지만 이내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다른 놈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희가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과 엉망이 된 몰골에서 거짓이 없음을 느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근처 포장마차로 그들을 이끌었다. 일단 앉아. 치료부터 해야지. 할머니는 포장마차 주인에게서 구급 상자를 빌려와 서툰 솜씨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황철민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아프냐? 아닙니다.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아픈 법이요. 오늘처럼 좋은 일 하면 몸은 아파도 마음은 편하고. 이 늙은이 말이 틀렸는가?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 황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런 그의 앞에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밀어주었다. 일단 먹어. 시장은 내가 내일 아침에 치우면 돼. 다친 몸으로 밤새 고생했으니 이거라도 먹고 들어가. 황철민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우동 그릇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굴욕을 주며 살아왔던 그가 자신이 가장 괴롭혔던 사람에게서 조건 없는 위로와 온정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우동 한 그릇과 함께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어둠의 갑옷을 조금씩 벗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황철민과 그의 조직원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말없이 주변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상인들을 도왔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하던 상인들도 며칠이고 계속되는 그들의 묵묵한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용팔은 험악한 인상과 달리 힘이 장사여서 짐 나르는 일에 재능을 보였고 눈치가 빠른 김민주는 상인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귀여움을 받았다. 황철민은 시장 전체를 돌며 꾸준히를 찾아다녔다. 그는 더 이상 낭만파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낭만 시장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상인들이 고맙다며 건네는 떡 한 조각, 과일 하나를 받아들고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주먹으로 얻어낸 공포와 갈취보다 땀 흘려 얻은 작은 친절이 훨씬 더 값지고 달콤하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한미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랜만에 휴식을 얻은 한서연 소령이 다시 낭만시장을 찾았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예전의 불안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전체에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황철민이 지게에 채소 상자를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고, 박용팔은 과일 가게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과를 높이 던졌다 받는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김민주는 할머니의 좌판 옆에 앉아 서툰 솜씨로 마늘을 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김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총각. 그렇게 까서 언제 다 까누? 이리 줘봐. 할머니와 조폭이었던 청년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 상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피하지 않고 황 사장, 용팔이 총각 하고 친근하게 불렀다. 그들은 완벽하게 시장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채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겼다. 아이고, 우리 강철 군인 아가씨. 또 왔네. 할머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그럼, 저 총각들 덕분이지. 처음엔 웬일인가 했는데 아주 속이 깊은 청년들이었어. 이젠 저 총각들 없으면 시장이 안 돌아갈 정도라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한서연을 발견한 황철민이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수줍음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령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령님 덕분에 뭐가 진짜 힘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황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고개 드세요, 황철민 씨. 사과는 제가 아니라 황철민 씨의 땀으로 상처받았던 시장 상인들에게 이미 충분히 한 것 같군요.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한 격려가 되어 황철민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과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눈앞에 이여군 소령이 있었다. 그날 한서연은 시장 상인들과 황철민 일행이 함께 차려준 조촐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떡볶이와 순대, 막걸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군인과 전직 조폭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그 어떤 편견도 벽도 없었다. 오직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대령으로 진급하여 국방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재가 되었다. 여전히 그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황철민은 낭만시장 청년상인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시장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낭만시장을 춘천 최고의 명소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박용팔은 닭강정 가게를 차려 불독 닭강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박을 쳤고, 김민주는 할머니의 채소 가게를 물려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 농부로 거듭났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었다. 양지에서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화창한 주말 잠시 짬을 내 춘천을 찾은 한서연은 익숙한 낭만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불독 닭강정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미소 지었고 할머니의 좌판을 멋지게 리모델링한 가게에서 손님을 맞는 김민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갓 튀겨낸 꽈배기 하나를 건넸다. 황철민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자리 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대령님, 춘천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오랜만에 시장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황 회장님. 두 사람은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쉼터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철민은 시장의 소소한 이야기들, 새로 생긴 가게들, 아이를 낳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이 모든 게 대령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계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황 회장님과 시장 모든 분들의 땀과 진심입니다. 한서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부대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황철민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차를 몰아 부대로 향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춘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군인이 가진 강철의 심장이 절망의 땅에 뿌려져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난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지키는 조국은 단순히 영토와 주권의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며 실수하고 또 용서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체였다. 강철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쟁기가 되기도 한다. 한서연이라는 강철은 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묻혀있던 낭만과 희망이라는 밭을 갈아엎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쟁기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귀로는 언제나처럼 조국의 평화로운 심장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